어디서 버릇없이 찰싹 신우이의 손이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제사상 앞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남편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수연이 집을 나오며 챙긴 것은 외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연에게는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1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한 가족의 민낯을 드러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후 4시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시간이라 집안은 벌써 분주했습니다. 부엌에서 수연은 앞치마를 찾아 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혼자 손질해둔 재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두부, 생선, 산적꼬치까지 수연이 직접 장을 봐서 손질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수연은 쪼그려 앉아 재료를 하나씩 꺼내며 속으로 순서를 짚었습니다. 나물 먼저 볶고 저는 기름 충분히 두르고 생선은 마지막에. 혼자 되뇌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가스불을 올리자 기름 냄새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수연은 도라지를 먼저 달궈진 팬에 넣고 나무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소금을 집어 간을 보고 다른 손으로는 다음에 볶을 고사리를 물에 헹구었습니다. 두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계가 저녁 6시를 넘겼을 때 안방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부엌 안을 훑어보는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순자가 팬 가장자리에 붙은 도라지 나물 쪽으로 코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간이 너무 싱겁잖아. 제삿날 음식이 이래서 어디 쓰나.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볼게요, 어머니. 김순자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다시 보면 뭐해?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네, 어머니. 대답만 잘하면 뭐해? 손이 따라가야지. 김순자는 혀를 한 번 더 차고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뒤통수에 꽂히는 시선을 느끼며 다시 주걱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남편 박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박진우는 부엌 앞을 지나치다 잠깐 멈춰서서 수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밑이 거뭇하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물을 한 컵 따르더니 수연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사 분위기 좀 잘 챙겨. 친척들 오는 날이잖아. 수연은 팬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 기분 건드리지 말고. 오늘 하루만 부탁해. 수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밥하고 있어. 박진우가 잠시 수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부탁하는 거잖아. 수연이 그제야 짧게 되물었습니다. 부탁이라는 게 맨날 나한테만 하는 거야? 박진우는 더 대꾸하지 않고 물컵을 든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다음 나물을 팬에 올렸습니다. 등이 조금 굳었지만 그것마저 모른 척하며 주걱질을 이어갔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앞치마를 두른 채 인사를 받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에서는 기름 냄새가 났지만 씻을 틈도 없었습니다. 제사상 위로 음식을 나르고 그릇 위치를 조정하는 사이 현관 쪽에서 반가운 척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언제 왔어? 신우이 박미란이었습니다. 박미란은 외투를 소파에 던지듯 걸쳐놓고 부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눈이 제사상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전 접시를 집어들고 코를 찡긋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전이 벌써 식었네. 이걸 상에 올리려고? 수연이 말했습니다. 방금 부쳤는데 나르는 사이에 조금 식었어요. 박미라는 전 접시를 탁 소리가 나게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금이라고? 이게 조금이야? 만져봐. 완전 차갑잖아. 친척 몇이 그쪽을 흘끔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팬을 다시 올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제사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박미란이 나물 그릇 하나를 들더니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나물은 또 뭐야? 너무 짜서 못 먹겠는데. 수연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간 맞게 했는데 드셔보시고 맞지 않으면 따로 놓을게요. 박미라는 나물 그릇을 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제사 음식 하나 제대로 배운 적 없어? 이 집 제사가 올해로 몇 번째야? 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미라는 친척들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더 크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우가 너무 잘 봐줬나? 제사 음식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며느리 소리는 듣고 싶어 하지. 수연의 얼굴 근육이 조금 굳었습니다. 뒤에서 김순자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진우는 친척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연 쪽을 한번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나물 그릇을 받아들고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미란이 수연의 팔을 획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대꾸는 해야지. 무시하는 거야, 지금? 수연은 팔을 천천히 빼며 말했습니다.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음식 가져가서 다시 간 보려고요. 박미란이 수연의 앞을 막아서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시 봐. 어차피 네가 하면 이 수준이잖아. 10년을 해도 이 수준이라고. 수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 씨, 지금 제삿날이에요. 박미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제삿날이라서 내가 참아야 해? 내가 틀린 말했어?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박미란의 손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찰싹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연의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나물 그릇이 수연의 손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제사상 앞에 모여있던 친척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엎어진 그릇을 내려다보며 멈춰 섰습니다. 볼이 타는 듯 달아올랐고 귓속이 웅웅 울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박진우가 천천히 수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귀 가까이에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만 그냥 넘어가자. 응? 제삿날이잖아. 수연이 박진우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그 말이 나와? 박진우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친척들 쪽을 살폈습니다. 목소리 낮춰. 다들 보고 있잖아. 수연이 말했습니다. 보고 있어서 뭐가 어때? 맞은 건 나야. 박진우가 수연의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오늘 하루만. 나중에 이야기하자. 수연은 그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팔을 뺐습니다. 나중에. 그때 김순자가 친척들을 향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원래 좀 부딪히면서 사는 거야. 자, 다들 앉아. 분위기를 덮으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박미란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수연의 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외투거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외투를 꺼내 팔을 끼웠습니다. 박진우가 수연의 등 뒤에서 낮게 불렀습니다. 수연아.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로 밀려왔습니다.
달아오른 볼 위로 차가운 공기가 닿았습니다. 수연은 그대로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아무 발소리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만일을 대비해 잡아뒀던 오피스텔 열쇠가 외투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외투 소매에는 나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까 바닥에 쏟아진 그 나물 냄새였습니다. 수연은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외투를 입은 채 현관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은 수연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김순자였습니다. 그 다음은 박미란이었습니다. 문자 알림도 연달아 떴지만 수연은 화면을 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소파 위에 올려둔 뒤 천천히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 서랍장 아래 칸에는 낡은 파일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잡던 날 혹시 몰라 차 트렁크에 실어뒀다가 들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 같아 미리 챙겨둔 상자였습니다. 수연은 상자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통장 2권과 영수증 묶음, 낡은 메모장, 문자 캡처를 모아둔 봉투가 나왔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외투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결혼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박진우의 카드빚을 대신 갚았던 달이었습니다. 연체 문자가 오기 시작하자 박진우는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여유가 없어. 네가 좀 막아줘.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수연은 그때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갚겠다는 말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달 이체 내역에는 금액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통장을 덮고 영수증 묶음을 집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영수증이 날짜 순으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 날짜는 결혼 3년 차였습니다. 김순자가 무릎 수술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때도 박진우는 목돈이 부족하다며 수연에게 한 번만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결국 자기 통장에서 돈을 꺼내 보탰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김순자는 고맙다는 말 대신 진우 월급이 빠듯하니 어쩌겠냐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뒤로도 병원비 영수증은 몇 장이고 더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다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수연이 직접 적어둔 지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 비용, 명절 선물 비용, 친척 경조사 부조금, 그리고 시누이 박미란 관련 항목도 있었습니다. 박미란이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온 뒤부터 메모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카드값 대신 내준 것, 아이 학원비 보탠 것, 급하다며 빌려간 돈. 빌려간 돈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줄씩 읽어 내려가던 수연의 손이 어느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도윤이 처음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달이었습니다. 그달 박진우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이번 달 병원비가 또 모자란데 네가 좀 해줄 수 있어? 수연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오늘 도윤이 학원비 냈어. 지금 빠듯해. 박진우는 잠시 뜸도 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모자란데 이번 한 번만. 수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도윤 간식비를 아껴 시어머니 병원비를 보냈습니다. 메모장에 적힌 글씨가 그날따라 유난히 작고 빽빽해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박진우의 문자였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화면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이 일을 너무 크게 만드는 거야. 오늘 그냥 넘어가면 될걸. 수연은 그 문장을 읽고 전화기를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도윤이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 좀 해. 수연은 두 번째 문자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메모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숫자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번 한 번이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까 그렇게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놓인 숫자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첫 장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날짜 옆에 금액을 하나씩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를 적었습니다. 한밤중이 깊어가고 오피스텔 안은 더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마지막 영수증 금액을 적고 나서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메모장 맨 아래줄에 적힌 합계 숫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희생이었다면 수연은 그 숫자만큼 이 가족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오늘 수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메모장을 덮고 두 손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변호사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 숫자들로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린 것은 수연이 메모장을 다시 펼쳐 들고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 너머에서 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나야. 문 좀 열어. 수연은 메모장을 덮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박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손에 들고 있었고 얼굴은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안으로 들어서며 먼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왜 전화를 안 받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수연은 아무 대꾸 없이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박진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박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도 어제 많이 예민했던 거야. 제삿날이라 신경이 날카로워진 거지.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민하면 사람 뺨을 쳐도 돼? 박진우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을 좀 이해하라는 거지. 수연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되물었습니다. 이해를 하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참으라는 거야? 박진우는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뺨을 맞았어.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은 조용히 넘어가자는 거였어. 박진우는 눈을 맞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앞에서 일을 크게 만들면 안 되잖아. 제삿날인데. 수연은 짧게 물었습니다. 제삿날이라서 내가 맞아도 된다는 거야? 박진우는 곧바로 부정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 왜 말을 그렇게 받아?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해? 당신은 내가 맞은 직후에도 내 편이 아니었잖아. 박진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에 수연은 지난 10년 동안 그가 내쉬던 똑같은 한숨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리한 부탁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그냥 맞춰줘. 추석 전날 밤늦게 불려가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말 직접 하면 상처받으셔. 그냥 가줘. 박미란이 말도 없이 수연 물건을 가져가고 돈도 내지 않았을 때도 그는 늘 같은 식이었습니다. 누나가 형편이 어렵잖아.
좀 봐줘. 수연이 아무리 불쾌하다고 말해도 박진우는 결국 수연을 설득했습니다. 엄마도 누나도 다 가족이니까 네가 이해하라고. 수연은 그 말을 믿은 적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더 넘기면 집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도윤이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아이만 아니었으면 벌써 끝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수연은 이제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삿날 사건 뒤에도 박진우가 가장 먼저 꺼낸 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말이었고 제삿날을 망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수연은 식탁 위에 놓인 메모장을 박진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박진우가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난 10년 동안 내가 시댁에 쓴 돈이야. 날짜랑 금액 다 적어뒀어. 박진우의 눈이 메모장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숫자를 몇 줄 읽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걸 언제 다 적어뒀어? 수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적었어. 안 그러면 내가 잊어버리니까. 박진우는 메모장을 덮지도 못한 채 말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가족인데. 수연은 곧장 되물었습니다. 가족이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가족이면 내가 맞아도 참아야 해? 박진우는 짜증을 억누르듯 말했습니다. 맞아도 참으라는 게 아니잖아.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지금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말자는 거지. 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쁘게 만든 건 내가 아니야. 박진우는 결국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됐어. 그래서 지금 어쩌자는 거야?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엔 자상한 사람처럼 보였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연 앞에 앉아 있는 건 자상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내가 뺨을 맞아도 울어도 무너져도 모른 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내 편을 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박진우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항상 중간에서 조율하려고 했잖아.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율이 아니야.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어. 미란 씨 편이었고. 박진우는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편을 가르는 게 말이 돼?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나야.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어. 그게 중간이야? 박진우는 입을 열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바랐어? 내가 누나한테 소리라도 질러? 수연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리는 안 질러도 돼. 그냥 내 편만 들어줬으면 됐어. 딱 한 번만. 박진우는 그 말 앞에서 더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린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수연에게는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박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이는 어떻게 하고? 수연이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내가 챙겨. 걱정하지 않아도 돼. 박진우는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하자. 수연은 단호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 박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연아, 이러지 마. 도윤이 생각해.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생각하면서 10년을 살았어.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었는지 이제 모르겠어. 박진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수연은 문을 열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더 할 말 없어. 박진우는 문 앞에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그가 나간 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수연은 다시 식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메모장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이 숫자들을 보고도 끝내 꺼낸 말은 가족이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수연은 메모장을 덮어 파일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라고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색 결과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수연은 가장 위에 뜬 사무실 번호를 메모장 새 페이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도윤을 학교에서 데려와 저녁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재워놓은 뒤 불을 껐습니다. 도윤은 엄마 아빠가 왜 따로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들기 전에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은 도윤이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참았다고 했는데 결국 이 아이 앞에서까지 자신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도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오피스텔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파일 상자를 올려놓고 어젯밤 적어둔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펼쳤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상담 예약을 받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상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요. 변호사 사무실은 지하철역 근처 오래된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파일 상자에서 꺼낸 서류들을 에코백에 담아들고 갔습니다. 통장 사본, 영수증 묶음, 메모장, 문자 캡처 봉투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상담실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수연이 자리에 앉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수연은 에코백에서 서류를 꺼내 상담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결혼한 해부터 숫자 하나씩.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다가 영수증 묶음 앞에서 멈추며 말했습니다. 이걸 직접 날짜별로 다 정리하신 거예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네. 그때그때 적어뒀어요. 안 그러면 제가 잊어버리니까요. 변호사가 통장 사본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시댁 쪽으로 나간 금액이 상당하네요. 시어머니 병원비에 생활비 보탬, 제사비용, 시누이 관련 지출까지.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쇼핑몰 수익에서 나간 돈이에요. 남편 월급은 따로 관리했고요. 변호사가 메모장을 펼쳐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메모장도 본인이 직접 쓰신 거죠? 수연이 말했습니다. 네. 날짜랑 금액이랑 이유까지 다 적었어요. 변호사는 서류 전체를 천천히 훑어본 뒤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료가 워낙 정리돼 있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어요. 수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싸우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방향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사무실을 나온 수연은 건물 앞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에코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막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밑이 조금 단단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뜨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먼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매달 나가는
병원비 보탬 항목이 보였습니다.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창이 떴고 수연은 망설이지 않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다음은 시댁생활비 보탬 항목이었습니다. 그것도 해지했습니다. 경조사 적립 명목으로 박진우 통장에 보내던 금액도 끊었습니다. 박미란에게 매달 조금씩 보내던 항목까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손가락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이 비워지자 수연은 앱을 닫고 문자 창을 열었습니다. 박진우에게 보낼 문장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시댁 관련 비용은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이야기할 게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 다시 읽었습니다. 고칠 것은 없었습니다. 전송을 눌렀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전화 받아. 잠시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 예약이 있어. 당장 어떻게 하라고. 수연은 두 문자를 끝까지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김순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이 받지 않자 문자가 남았습니다. 수연아, 전화 좀 받아라. 내가 할 말이 있어. 잠시 뒤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도윤이도 있는데. 수연은 화면을 한번 바라보다가 그대로 닫았습니다. 이틀 뒤에는 박미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올케, 어제 카드값이 막혔어. 나 지금 좀 급해. 연락 좀 줘. 수연은 그 문자를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올케라는 단어가 유난히 눈에 걸렸습니다. 제삿날 자신의 뺨을 때린 손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수연은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문자창을 닫았습니다. 그 며칠 사이 시댁에서 보내온 연락은 수십 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자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뺨을 맞은 일에 대해 먼저 꺼낸 쪽도 없었습니다. 모두 돈이 막혔다는 이야기, 병원이 어떻다는 이야기, 빨리 들어오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손쉽게 기대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은 아이 관련 생활비 통장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도윤의 학원비와 급식비, 준비물 비용은 흔들림 없이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쇼핑몰 운영도 평소처럼 이어갔습니다. 거래처 문자에 답하고 배송을 확인하고 재고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수연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도윤을 재운 뒤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파일 상자를 다시 꺼내 변호사가 추가로 정리해달라고 한 자료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사본 추가 출력, 문자 캡처 날짜별 재정리, 신우이 관련 이체, 내역별도 분류. 할 일은 분명했고 순서도 분명했습니다. 수연은 볼펜을 들고 항목 옆에 하나씩 체크해 나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체크했습니다. 수연이 떠난 지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싱크대 앞에 서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반찬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혼자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려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있을 때는 냉장고가 비기 전에 늘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 애써서 하는 일인지 김순자는 이제야 어렴풋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순자가 거실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다. 오늘 장 좀 봐와라. 넥타이를 매던 박진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출근해야 해요. 저녁에 퇴근하고 볼게요. 김순자가 곧바로 짜증을 냈습니다. 저녁에? 점심은 어떻게 먹으라고? 박진우는 재킷을 집어들며 짧게 말했습니다. 배달시켜 드세요. 김순자는 어이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달을 내가 어떻게 시켜? 그런 걸 내가 할 줄 아냐? 박진우는 현관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누나한테 부탁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김순자는 닫힌 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냉장고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달걀 몇 개와 물병 하나, 오래된 김치통 뿐이었습니다. 수연이 없으니 집이 이렇게까지 바로 비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 예약은 사흘 전부터 문제였습니다. 김순자는 매달 무릎 주사를 맞으러 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날짜를 챙기고 병원까지 함께 다녀주는 일은 늘 수연 몫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아무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김순자는 결국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가 언제인지 네가 좀 확인해봐라. 박진우는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는데요. 수연이가 항상 했잖아요. 김순자가 받아치듯 말했습니다. 수연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박진우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지금 전화를 안 받아요. 김순자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그럼 네가 병원에 전화해봐. 박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어느 병원인지도 모르는데요. 그 말에 김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우도 모르고 자신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제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누군가 당연하게 챙겨온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박미라는 카드 명세서를 받아들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연에게 이번 달이 조금 빠듯하다고 말하면 됐습니다. 수연은 길게 묻지 않고 계좌번호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미라는 답답한 얼굴로 거실로 내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올케가 진짜 이번엔 오래가네. 애 때문에라도 들어올 줄 알았는데. 김순자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나도 몰라. 진우도 답이 없대. 박미라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들어오겠지. 갈 데도 없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박미란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내 카드값이 이번 달에 좀 많이 나왔거든. 올케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 김순자는 곧바로 짜증을 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래? 진우한테 말해봐. 박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우도 요즘 돈 얘기만 하면 예민해. 김순자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안 공기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우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부엌불이 꺼져 있었고 저녁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녁은 네가 와서 뭐라도 하겠지 했지. 박진우는 말없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몇 개와 빈 반찬통 뿐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냉장고 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늘 먼저 해두었던 일들이 그제야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도, 피곤하다고 말만 하고 먼저 소파에 누웠던 날도 밥은 늘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생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박진우는 냉장고 문을 닫고 장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의점이라도 다녀올게요. 김순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지만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박미라는 결국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올케, 내가 그날 좀 심했어.
미안해. 이제 그만 들어와. 수연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화면을 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따라붙은 건 사과가 아니라 복귀 명령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오라는 요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이 받았습니다. 박진우는 목소리를 낮춘 채 말했습니다. 집이 좀 힘들어. 엄마 병원도 못 가고 집안일도 안 돌아가고.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박진우는 숨을 고르듯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네가 없으니까 진짜 안 되겠어. 도윤이도 있고 그냥 들어와.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나랑 잘 있어. 그리고 나는 안 들어가. 박진우는 답답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은 어떻게 해? 수연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챙겨야지. 박진우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챙겨? 어느 병원인지도 모르는데. 수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알아봐야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우가 끝내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수연은 낮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물어봐야 할 게 있지 않아? 박진우는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연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시댁에 드나들던 친척 한 명이 김순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삿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왜 그러냐는 말이었습니다. 수연이 집을 나갔다는 소문도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좀 예민해서 잠깐 쉬는 거야. 곧 들어와.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김순자는 한동안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곧 들어온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끊고 생활비도 끊고 문자도 읽지 않는 며느리였습니다. 예민해서 잠깐 나간 사람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와 박미란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박진우는 짧게 말했습니다. 알아. 어떻게 할 건데? 올케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있잖아. 잠시 생각하던 박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쪽으로 압박을 해보면 어떨까? 박미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도윤이? 그 애를 어떻게 쓰려고? 박진우는 아주 현실적인 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수연이한테 도윤이가 약점이야. 그쪽을 건드리면 흔들릴 수 있어. 박미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해봐. 이대로면 나도 답이 없어. 거실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이 집은 회유만으로는 수연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겉보기엔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연은 오전에 쇼핑몰 주문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도윤을 데리러 학교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도윤 어머니세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도윤이 담임입니다. 오늘 학교 시간에 아버지 쪽에서 오셔서 아이를 데려가셨는데요. 어머니도 알고 계신가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수연의 손끝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누가 데려갔다고요? 아버지라고 하셔서 보내드렸는데 혹시 연락을 못 받으셨나요? 수연은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숨이 막히듯 올라왔습니다. 수연은 바로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투를 집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곧바로 김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나서야 김순자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은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거기 있어요? 김순자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있어. 진우가 데려왔어.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데리러 갈게요. 김순자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네가 요즘 정신이 없으니까 도윤이가 여기서 며칠 있으면 어때? 애한테도 그게 낫지 않겠어? 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바꿔주세요. 김순자가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우리가 도윤이를 어떻게 하겠어? 그냥 며칠만. 수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바꿔주세요. 잠시 후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수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지금 할머니 집이야? 응. 아빠가 학교로 왔어. 엄마 오는 거야? 응. 엄마 지금 바로 갈게. 거기서 기다려. 알았어.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움켜쥔 채 현관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박진우에게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이가 요즘 엄마 없이 불안정해 보여서 내가 데려온 거야. 아이 생각 좀 해. 수연은 그 문장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 생각을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말 하나로 모든 걸 참아온 사람에게 또다시 아이를 핑계로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무릎 위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도윤이 가방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을 보자마자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연은 아이 앞에 무릎을 굽히고 말했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도윤은 울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나 계속 기다렸잖아. 수연은 아이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최대한 빨리 왔어. 도윤은 바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그때 주방 쪽에서 김순자가 나왔습니다. 수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도윤이도 있는데 그냥 가면 어떡해? 수연은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갈게요. 김순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진우도 곧 와. 셋이 같이 얘기 좀 해야지. 수연은 도윤의 손을 잡은 채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미리 얘기도 없이 데려가시면 안 돼요. 김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데려간 건데 뭐가 문제야? 우리도 도윤이 할머니 집이야.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먼저 얘기하셨어야죠. 저는 도윤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김순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데려온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수연은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도윤이 데리고 갈게요. 현관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박미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에서 내려오며 박미란이 말했습니다. 옳게, 이렇게 막 나가면 어떡해. 우리가 무슨 나쁜 사람이야?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데려갈 때 저한테 먼저 연락했어야죠. 박미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도윤이 해치기라도 한다는 거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수연은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미란 씨, 저 지금 도윤이랑 갑니다. 더 길게 실랑이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도윤의 손을 잡고 그대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뒤 수연은 먼저 도윤에게 물을 주고 간단한 간식을 챙겨주고 방에서 책 읽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방으로 들어간 뒤에야
수연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보였습니다. 뺨을 맞던 날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 손에 끌려갔는지도 모른 채 몇 시간을 버티는 일은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수연은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연결됐습니다. 오늘 남편이 사전 통보 없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아이는 데려오셨어요? 네. 지금 제 옆방에 있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있었던 일 시간대별로 전부 적어두세요. 학교에서 연락 온 시간, 시댁에 전화한 시간, 아이와 통화한 시간, 시댁에 도착한 시간, 아이를 데리고 나온 시간까지요. 수연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적을게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박진우 씨가 보낸 문자도 전부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오늘 일은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오후 2시 10분 담임 전화. 2시 15분 박진우에게 전화 2번, 수신 없음. 2시 20분 김순자와 통화, 아이 시댁에 있음 확인. 2시 25분 도윤과 직접 통화. 3시 5분 시댁 도착. 3시 20분 아이와 함께 귀가. 하나씩 적을수록 숨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문자도 모두 캡처해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김순자와 통화하며 오간 말도 짧게 정리해 함께 전송했습니다. 모든 걸 보내고 나자 식탁 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도윤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 수연은 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늘 2~3시간 동안 느꼈던 공포가 다시 가슴 위로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몇 시간. 그 시간은 수연에게 이혼보다 더 큰 위협이었습니다. 한참 뒤 수연은 손을 내리고 다시 메모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연이 버티면 버틸수록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수연은 변호사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능한 한 절차를 서두르고 싶습니다. 빠른 상담 일정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수연은 도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다 했어? 수연은 아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이제 엄마 여기 있을게.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무서웠어. 수연은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도윤은 수연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가 안 오는 줄 알았어. 수연은 아이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엄마는 꼭 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와.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수연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를 흔들리게 만든 사람들에게 다시는 끌려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무너질 뻔했지만 그래서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2번째 상담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정리된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자료가 워낙 꼼꼼해서 절차가 길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방도 서류를 받아보면 쉽게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끄럽게 안 끝낼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와 기록이 명확하면 보통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는 사건이 아니라 확인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수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 장을 더 건넸습니다. 도윤이 관련 자료도 충분합니다. 그날 학교 기록, 통화 내역, 시간대 정리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연은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연은 한 번 숨을 고른 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말보다 기록이 먼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며칠 뒤 박진우 앞으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박진우는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뜯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던 손이 곧 멈췄습니다. 결혼 이듬해부터 최근까지 날짜별로 정리된 생활비 지원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비, 제사비용, 경조사 부조금, 박미란 관련 지출,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간 돈까지 항목마다 이체, 날짜와 증빙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시댁 쪽으로 들어간 금액의 흐름이 한눈에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의 합계 금액을 보는 순간 박진우의 표정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지 못한 채 한참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는 변명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김순자가 거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뭐야, 그게? 박진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그동안 쓴 돈이에요. 김순자가 못 믿겠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줘봐. 김순자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보탬, 제사비용, 박미란 관련 항목이 이어질수록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다 적어뒀다고? 박진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날짜랑 금액이랑 전부 다요. 영수증까지. 김순자는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뭘 저렇게까지 적어도. 예민하고 계산적인 애였네. 그 말에 박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그 말이 나와요? 김순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진우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비, 제사비용, 누나 카드값까지 전부 수연이 돈이에요. 제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에요. 김순자는 얼굴을 굳힌 채 말했습니다. 그게 며느리 도리지. 우리 식구가 다 같이 사는 건데. 박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도리면 뺨을 맞아도 되는 거예요? 김순자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누구도 쉽게 덮을 수 없는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조정 절차는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수연 쪽에서는 정리된 서류를 제출했고 박진우 쪽에서는 몇 가지 해명을 시도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방치했다는 말 앞에는 수연이 감당해온 생활 기록이 놓였고 아이 문제를 들먹이는 말 앞에는 학교와 통화 내역, 시간대 정리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박진우가 사전 통보 없이 도윤을 데려간 날의 자료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말보다 기록이 더 정확했습니다. 서류를 보는 동안 박진우는 몇 번이나 시선을 내렸고 더는 예전처럼 큰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고 굳이 누군가를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많은 걸 드러냈습니다. 조정이 마무리된 뒤 무너진 것은 수연이 아니라 박진우 쪽의 태도였습니다. 며칠 후 박미란이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은 한참 울린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미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올케, 나 좀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수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박미라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날 일은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수연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미란 씨, 그 얘기는 지금 들을 생각 없어요. 박미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옳게, 나 진심으로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줘. 수연은 짧게 말했습니다. 저 지금 도윤이 밥 줘야 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박미라는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수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삿날 이후 처음 나온 사과였지만 수연에게는 너무 늦은 말이었습니다. 이미 뺨은 지나갔고 그날 아무도 자신 편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나간 뒤였습니다. 한번 금이 간 관계는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미라는 전화기를 내려다보다가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평소에는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던 사람이 입에 붙지 않는 올케를 여러 번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수연을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수연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프다는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끝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박미라는 그 표정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김순자는 그 주에 혼자 병원을 갔습니다. 무릎이 아픈 날이었지만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마친 뒤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딸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 손을 잡고 진료 순서를 다시 확인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금방 들어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순자는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렸습니다. 아무도 자신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한때 그 자리에 늘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설 때 무릎보다 가슴이 더 무거웠습니다. 한편 박진우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예전처럼 소파에 앉아 오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꺼내도 병원 날짜를 확인해도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도 예전과 같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늦었고 조금씩 어긋났습니다. 그 작은 어긋남들이 모여 예전의 집이 더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순자가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진우야, 밥 먹어라. 박진우는 방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배 안 고파요. 김순자는 잠시 문고리를 잡았다가 그냥 손을 내렸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수연은 그 무렵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양육 관련 문제는 어머니 쪽으로 정리됐고 재산 문제도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 진행될 겁니다. 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된 자료를 가져오신 분은 드뭅니다. 덕분에 절차가 빨랐어요. 수연은 잠시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자신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던 날부터 적어왔을 뿐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이제야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김순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아,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댔다. 수연은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하나로 지나간 10년이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연은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 참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며 수연은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의 집안을 위해 새벽부터 서두르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과 아이를 위해 묶는 앞치마였습니다. 그 차이가 이제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수연이 오피스텔을 나와 새 집으로 이사한 것은 이혼 관련 서류가 마무리되고 한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아파트는 예전 집보다 작았습니다. 방은 2개뿐이었고 거실도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삿짐을 풀면서 단 한 번도 그 크기가 아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자기 방에 들어가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내 방이야?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마음에 들어? 도윤이 창문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근데 좀 작다. 수연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방이야. 내 마음대로 꾸며도 돼. 도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도윤은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 여기 축구 포스터 붙일 거야. 저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수연은 문틀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다 붙여. 도윤은 이사한 뒤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눈치 보며 조용히 움직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새 집에서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연을 먼저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봐. 그런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수연은 저녁을 준비하면서 도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축구하다 넘어졌는지, 담임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급식에 뭐가 나왔는지.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조금씩 제 나이의 얼굴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쇼핑몰도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시댁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느라 주문이 밀려도 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도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품목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운영했습니다. 그랬더니 흐름이 오히려 더 안정됐습니다. 밀리지 않았고 쫓기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허둥대지 않아도 됐습니다. 수연은 그 변화가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누군가의 집안을 떠받치지 않아도 자기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연과 도윤은 나란히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숟가락으로 국을 휘저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뭐 해? 수연이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도윤의 눈이 다시 동그래졌습니다. 진짜? 롤러장 가도 돼?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도윤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좋아졌다. 수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뭐가? 도윤은 한참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예전엔 엄마 얼굴이 항상 피곤해 보였어. 밥 먹을 때도 딴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요즘은 아니야.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덧붙였습니다. 요즘 엄마 눈이 웃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은 가슴 한쪽이 천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지쳐 있었는지를. 수연은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그런 것도 알아? 도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나 다 알아.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요즘 좋아졌어. 도윤은 다시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밥 다 먹고 빨리 가자. 롤러장 일찍 가야 자리 있어. 수연은 그런 도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한편 시댁은 봄이 와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박진우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냉장고를 열어 직접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도 혼자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배달 음식으로 버텼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진우는 라면을 끓이다 냄비를 태웠습니다. 싱크대에 냄비를 집어넣고 찬물을 틀어놓은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불을 켜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은 늘 안방에서 더 자고 있었고 부엌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싱크대 앞에 서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번만 일어났어도. 하지만 말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김순자는 봄이 와도 무릎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원을 혼자 다녀오는 일이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수연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화면을 껐습니다.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눌러도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나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순자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에 늘 수연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함께 병원에 와주고 약을 챙기고 집까지 데려다 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일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 당연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혼자서야 겨우 알게 됐습니다. 박미란도 달라진 현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 친정에 얹혀 사는 형편은 여전했고 카드값과 아이 지출은 계속 쌓였습니다. 예전에는 급할 때마다 수연에게 기대면 됐습니다. 이번 달만, 한 번만, 조금만. 그 말로 넘겨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빈자리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미라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수연에게 보냈던 문자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카드값이 막혔다는 문자, 이번 달이 빠듯하다는 문자, 급하다는 문자들. 그 문자들 사이에 미안하다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삿날 이후 보낸 문자에도 진심 어린 사과보다 돌아오라는 뜻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박미라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답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박진우는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이 이번 주말에 볼 수 있어? 수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도윤이한테 직접 물어봐. 도윤이가 결정해. 박진우는 그 말대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아, 아빠야. 이번 주말에 아빠 볼 수 있어?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엄마랑 롤러장 가기로 했어. 박진우는 억지로 웃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는? 도윤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 박진우는 아주 잠깐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도윤아, 아빠 보고 싶지 않아? 도윤은 더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지금 숙제해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진우는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봄 햇살이 새집 거실로 들어오는 오후였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쇼핑몰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방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잠깐 노트북에서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참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도윤의 방에서 연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다시 노트북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재고 목록을 정리하는 손가락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크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수연에게는 가장 늦게 찾아온 평온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연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제삿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뺨을 맞고도 조용히 넘어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수연은 처음으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수연을 주저앉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음과 착취는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연은 결국 누군가를 벌주기보다 자기 삶과 아이의 삶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늦게 찾아온 회복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